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왕은 덕으로 다스리고 신하는 충으로 받든다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칼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칼과 피로 쌓아 올린 왕들. 오늘은 무력으로 세운 조선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태종, 피로 물든 왕자의 길. 1398년 개국 6년째였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칼을 들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이어진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그는 왕자의 자리를 넘어 왕권을 손에 넣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방원의 성장 배경은 단순한 왕자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전략, 학문, 인맥 모두를 갖춘 준비된 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정도전, 조준, 남은 등 당대의 정치적 거물들과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전환점은 제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태조가 이방석을 후계자로 삼자 이방원은 반발하였고 이는 곧 피해 숙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방원은 형 이방우, 이방간 등과의 연합을 통해 정도전을 제거하고 세자였던 이방석과 지지 세력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조 초기에 있었던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정변 중 하나였습니다. 이방원은 무력으로 전국을 장악하며 정치의 중심에 섰지만 왕위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태조의 눈치를 보며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권력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제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형 이방간이 전국을 흔들려 하자 이방원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속히 군사를 동원해 형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이후 정종이 형식적으로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실제 권력은 이방원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00년 정종이 양위하고 이방원이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태종의 통치는 무력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에는 강력한 제도 정비와 실용주의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사병을 혁파하고 육조 직계제를 도입해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내시부가 권력을 남용하자 태종은 직접 도끼를 들고 궁궐의 문을 부수며 상징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왕권 집중의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인재 등용에도 힘썼고 토지 제도를 정비하며 국가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태종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 피를 묻힌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후대의 안정을 위한 키트를 마련한 개혁 군주였습니다. 그는 세종을 후계자로 삼으며 이상적인 문치시대를 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태종은 무력의 왕이자 체제를 만든 왕으로 조선 초기의 혼란을 수습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폭력적인 쿠데타가 아닌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치열한 정치의 연속이었습니다. 무력은 그에게 수단이었고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조선의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2. 세조, 어린 조카를 밀어낸 칼. 세조는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세종은 정치, 과학, 문화 모든 분야에서 찬란한 업적을 남긴 성군이었고 그의 아들 수양대군은 그런 위대한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자라났습니다. 수양대군은 젊은 시절부터 학문과 무예에 모두 능하였으며 병법과 문장력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장남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수양은 동생 안평대군과 함께 정치적 영향력을 차츰 키워나갔습니다. 문종은 병약한 몸으로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고 그의 어린 아들 단종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어린 군주를 보좌하기 위해 황보인, 김종서 등 원로 신하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수양대군은 표면적으로 조카 단종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내심으로는 스스로의 왕위 찬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김종서의 집을 급습해 그를 죽이고 전국을 순식간에 장악하였습니다. 황보인 역시 제거되었고 조정은 수양대군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역사상 대표적인 정변 중 하나였으며 이후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나고 수양대군이 1455년 조선의 제7대 왕인 세조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왕위에 오른 이후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는 관제 개편, 병제 정비, 불교 억제 등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경국대전의 편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조선의 법제 정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조는 치밀한 전략가였으며 왕권 강화를 위해 신하들과의 대립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발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육신으로 알려진 성삼문, 박팽년 등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인 충신들은 발각되어 차명당하였고
이후 생육신이라 불리는 충신들 역시 세조의 정책에 저항하다 불우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충과의에 대한 논의는 깊어졌고 세조는 냉혹한 군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외척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여러 파벌을 제거하였으며 내치에 있어서도 매우 철저한 통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군사제도를 정비해 오위체제를 강화하였고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호적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또 의정부와 육조 간의 권한을 재조정하여 왕의 지시가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훗날 성종과 중종대에 이르러 조선 중기의 안정된 통치로 이어졌습니다. 세조의 업적은 분명합니다. 그는 조선의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군사 제도를 강화하며 강력한 왕권 중심의 국가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촉하를 폐위시키고 수많은 신하를 희생시킨 권력 지향적 군주로도 남았습니다. 단종은 결국 노상군으로 강등되었다가 유배지에서 사망하였고 이는 후대의 많은 이들에게 큰 안타까움과 울분을 남기게 하였습니다. 세조는 죽기 전까지도 정무를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자신의 정치 철학이 후대에 계승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통치는 조선 왕조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하였지만 동시에 충과의의 가치를 시험한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세조는 조선 역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왕이었으며 그가 보여준 무력과 정치는 후대 왕들에게도 깊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한 군주였습니다. 세조의 시대는 냉혹했지만 분명 조선이라는 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든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3. 전쟁 속의 왕자 광해군. 임진왜란은 조선의 국운을 뒤흔든 대격변이었습니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공하였고 부산을 시작으로 순식간에 조선의 남부 지역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수도 한양이 함락되었고 조정은 무너졌습니다. 선조는 백성들을 남겨두고 위주까지 피난하였으며 국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와중에 조선의 왕자 중 한 사람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선조의 둘째 아들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어릴 적부터 왕세자 후보로 주목받았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후궁이었고 정통성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조선의 왕자 중 유일하게 실전에서 활약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선조는 전란 중 임시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였고 그에게 분조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조선의 남부 지역을 순회하며 민심을 수습하고 군량을 모집하며 의병을 조직하는 등 사실상 왕을 대신한 국정 운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의 활동은 단순한 대리 정치를 넘어서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전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피난 중인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각지의 의병장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저항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광해군은 또한 명나라와의 외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선의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명나라 사신들과의 외교에서 그는 뛰어난 언변과 지혜를 발휘하여 조선 조정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임진왜란 중 광해군은 직접 병사들을 독려하고 전선에 나가 군량을 수송하는 등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편에 서 있었고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진짜 왕은 광해군이다라는 말이 퍼질 정도였습니다. 그의 이런 지도력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백성들에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1598년 임진왜란이 종결된 이후에도 조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선조는 자신의 후계자 문제로 고심하였고 여러 파벌이 등장하며 전국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해군은 명백한 전쟁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정통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조는 세자 책봉 이후에도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겨주기를 주저하였으며 다른 왕자들을 밀어주는 듯한 행보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면서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광해군은 재빠르게 전국을 장악하였고 반대파들을 수청하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조선의 15대 국왕으로 즉위하였고 이후 그의 정치적 역량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광해군은 전쟁의 상흔을 딛고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였으며 외교적으로도 매우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취하였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었고 새롭게 부상한 청나라는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중립외교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는 명나라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았고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를 펼쳤습니다. 이는 후금과의 전쟁을 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이었지만
당시 유교적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치에 있어서도 그는 전란으로 파괴된 국토와 경제를 복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광해군은 토지 조사와 세금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파괴된 궁궐과 성곽을 재건하였습니다. 특히 허준에게 동의보감을 편찬하도록 하여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양전 사업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보하였고 국방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점차 독단적이 되어갔습니다. 반대 세력을 강경하게 탄압하였고 인목 대비 폐모 사건 등으로 인해 도덕적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궁중의 정적을 숙청하였으며 폐모살제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광해군의 명분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결국 그의 몰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1623년 서인 세력은 인조를 내세워 반정을 일으켰고 광해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실전에서 백성을 이끈 왕자이자 왕위에 올랐지만 명분을 잃고 쫓겨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생애는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정치 인생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난세에 등장한 실전 지도자였으며 실용주의 외교와 국가 재건을 이룬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권력 집중과 명분 상실은 그의 업적을 가렸고 결국 조선에서 밀려나 외롭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전쟁과 정치라는 두 격동의 파고를 모두 겪은 인물로서 조선 왕조에서 매우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력의 왕은 아니었지만 실전에서 싸운 왕자였고 혼란 속에서 국가를 지키려 한 지도자였습니다. 4. 무력이 통했던 시대. 조선의 정치는 늘 명분과 예의, 도덕을 중시하였습니다. 왕은 하늘이 내린 존재이며 신하와 백성은 그 왕의 덕을 받드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권력 세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 초기부터 조선 중기까지 이어진 왕들의 권력 획득 과정은 칼과 피, 그리고 철저한 정치 전략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고려 말의 혼란을 정리하고 조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 아버지를 대신해 피를 묻혔습니다. 형제와 신하를 베며 왕이 되었고 그 손에는 늘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세우기 위한, 왕권을 세우기 위한 전쟁을 스스로 수행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조는 어린 조카를 폐위시키고 신하들을 숙청하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계유정난은 단순한 정치적 반란이 아니라 왕권과 신권의 충돌이었습니다. 세조는 정통성 없는 찬탈자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정치력을 바탕으로 강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는 법과 제도로 조선을 재편하였고 왕이 중심이 되는 국가 운영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광해군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한 왕자였습니다. 그는 실전에서 지휘하고 외교에서 설득하며 전후 복구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유교적 명분과 정통성의 발목을 잡혔고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용적 정치와 중립 외교는 후대에 다시 조명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현실 정치였을 뿐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왕은 시대와 상황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혼란한 시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등장하여 무력과 정치적 결단력으로 전국을 장악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모두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혹은 스스로의 정치를 위해 기존의 규범을 무시하거나 넘어서야 했습니다. 조선의 이상은 도덕과 유교적 가치 위에 세워졌지만 그 기저에는 냉혹한 현실 정치가 있었습니다. 왕권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 쟁취해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권력을 움켜쥔 자들만이 조선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왕을 이야기할 때 그가 남긴 문화, 제도, 개혁을 떠올리지만 그들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는 자주 잊곤 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출발점은 곧 그 왕의 정치적 본질을 드러내줍니다. 태종은 무력으로 왕이 되었고 세조는 반역으로 왕이 되었으며 광해군은 전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었지만 정통성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그 자체로 냉혹한 권력의 서사입니다. 그리고 그 서사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과 이상, 충성과 배신, 정의와 현실이 교차하는 복잡한 구조를 보게 됩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조선의 왕들 중 일부는 피를 묻히고 칼을 들고 스스로를 단련하며 왕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들의 결정과 통치, 실패와 성공을 통해 정치란 무엇이며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조선의 왕자는 이상과 명분만으로 지켜내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지탱한 것은 때로 피였고 때로는 냉혹한 결단이었습니다.